자, 이 책의 결론 부분을 미리 좀 스포일러 해준 것 같은데, 불확실성을 포용하면 그 포용된 불확실성은 성장과 유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 이게 돼야 우리가 실제로 KPI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1년 동안 고정적으로 합시다, 이거 바꾸어내는 분기 단위로 목표를 조정합시다 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 제품을 출시할 때 2년 동안 끙끙끙끙끙 하다가 완벽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품 만들었으니까 2년간은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워터풀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작업해보고 아직 불안한데, 이게 잘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객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MVP. 고객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제품을 출시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MVP2, MVP3, 그리고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불확실성을 수용해서 그 파도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요게 지금의 경영의 방식인데, 이게 전체적인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이게 종결 욕구라는 단어를 오늘 좀 얻으시면요, 그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뭐 한 9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9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4가지의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비즈니스에서요,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들로 조직의 책임자들이 세워져 버렸다.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걸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종결 욕구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안, 어떻게 경영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선택해서 CEO 북클럽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책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확실성에 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에 관해서인 거고요. 가장 큰 두려움을 가장 큰 힘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펜이 떨어졌어요. 네, 이분입니다. 책의 저자이죠.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리 클룩그랜스키. 우리 삶에서 불확실성은 일종의 법칙에 가깝다.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 불확실성은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 공포, 책임감, 회피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면서 살아가더라.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인간관계에서부터 정치와 그 너머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 나는 독자들이 우리 삶을 특정 짓는 불확실성뿐 아니라 불확실성과 얽혀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역학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터득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아리 클룩그란스키 작가입니다. 가디언, 허핑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여러 곳에 인용되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출판사가 핵심적으로 뽑아주는 요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포퓰리즘. 저는 종종 전 세계적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 혹은 엘리트 민주주의가 마무리가 되고 포퓰리즘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독재자들이 출현한다. 터키라든가 인도나 혹은 필리핀, 미국의 어떤 또 대통령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러시아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랑 연관이 있냐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종결 욕구 때문에 불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극단으로 가더라. 그게 또 음모 이론에도 끌리더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결 욕구, 나의 고민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고 싶은 거. 그래서 극단적인 거, 지구온난화 이거 허구다, 이런 대표적인 뭐 좀 음모론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자, 사람들이 슈퍼히어로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기존에는요,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주인공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이하드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이게 질 것 같고 막 우리 편이 질 것 같고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슈퍼히어로 장르는 어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마음 편하게 보고 싶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종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스토리를 짜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게 확실성을 보장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장르에 열광합니다. 이게 모두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종결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신제품을 출시했고 고객의 반응을 일단 받았는데 종결 욕구가 너무 강한 경영자예요. 안 돼, 그만. 관리자가 신입사원을 받았어요. 한 3개월 같이 일해봤더니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헤매. 됐어. 일하지 마. 그냥 안 돼. 다른 사람 뽑아.
이런 게 종결 욕구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종결 욕구가 강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불확실성은 법칙에 가깝다.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종결 욕구 개념의 창시자, 사회심리학자 아르 쿨루그란스키의 수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했다. 불확실성을 포용해 이 파도가 주는 스트레스를 성장과 이로움의 동력으로 전환할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자, 이 책의 결론 부분을 미리 좀 스포일러 해준 것 같은데, 불확실성을 포용하면 그 포용된 불확실성은 성장과 유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실제로 KPI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1년 동안 고정적으로 갑시다. 이거 바꾸어내는 분기 단위로 목표를 조정합시다 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 어때요? 제품을 출시할 때 2년 동안 끙끙끙끙끙 하다가 완벽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품 만들었으니까 2년간은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워터풀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작업해보고 아직 불안한데 이게 잘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객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고객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제품을 출시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MVP2, MVP3 그리고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이 기초 에자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방법도 뭐예요? 불확실성이 강해지니까 불확실성을 수용해서 그 파도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겁니다. 요게 지금의 경영의 방식인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경영의 대세니까 많이 받아들이시죠. OKR 성과관리 방법, 개별적 성과관리 방법, 원오원 미팅을 통한 개인의 성장, 그 다음에 통합된 경력 설계가 아니라 다양한 경력 설계, 경력 사다리가 아니라 경력 포트폴리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나름대로의 방식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조직 내에서 경영자가 또는 책임자들이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들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종결 욕구가 강한지 안 한지조차 컨셉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안 맞아. 서로가 고통스럽기만 해.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신을 하고 뭔가 고객 중심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조직 내의 종결 욕구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함에 대한 회피 욕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책의 목차는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4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세 부로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세상을 바꾼다?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현명한 방법. 이 책은요, 경영, 경제, 서적, 경영자들을 타겟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 국가, 세계적 관점에서 이 종결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넓은 뷰로 썼습니다. 저는 근데 이 세 개의 챕터 별로 하지 않고 챕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자에 대한 존중심을 담아서 조금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자가 꼭 필요한 내용 몇 개만 딱 뽑았는데 4가지의 포커스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결 욕구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종결 욕구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있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못 견디는 성향.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 스스로는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자, 그거 좀 어렵죠? 책의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책의 서문에서요. 책의 서문에서 적어줬습니다. 자, 책의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결 욕구 척도 검사지. 아주 친절하게 했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문항수가 36개 문항이 있는데요. 제가 10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업무에 확실한 규칙과 질서를 두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심한 이후에도 언제나 다른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한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싫어한다. 예측 불가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 점수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 거의 언제나 심지어 그럴 이유가 없을 때조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 이제 벌써 좀 감이 오시죠? 점수가 높으면 종결 욕구가 강한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겁니다.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대다수 갈등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개는 양쪽 모두 옳은 견해일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자, 25번.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하. 어떤 사람의 말이 다양한 의미를 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싫어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관된 일과를 세워놓는 것이 삶을 더 즐기게 하는 것 같다. 어때요? 이 R자 들어가는 건 리버스입니다. 반대 점수예요. 높을수록 낮은 점수 줘야 됩니다. 그걸 제외하면 점수가 높은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위 척도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위 척도가 뭐냐? 보세요. 항목별 숫자에 비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질서, 예측 가능성, 결단성, 모호함, 다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질서 있음을 어느 정도 질서 있음에 대한 열망,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열망, 결단,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감, 모호함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 다친 마음. 요 5가지가 종결 욕구예요. 종결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느낌이 어떠세요? 종결 욕구 검사지 5개, 5가지 요소를 보여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의 저자는 6가지의 하위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책의 이야기들 중에서 경영자가 꼭 좀 확보했으면 하는 요거는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포커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책의 65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결 욕구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좀 나옵니다. 종결 욕구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자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 본인이 겪는 문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종결 욕구가 높은 나로서는 이런 일반화가 타당하게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는요. 개인 스스로가 앞쪽에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인 스스로가 뭐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물건 샀다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트렁크 열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바로 와버리고 그 다음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5분 전에 갔다가 정시되면 바로 돌아와 버리고 막 그런 정도로 종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거 연구하는 거 나 공감한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을 굉장히 거북해하는 특성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다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을 때 불만감을 느낀다.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메뉴를 빨리 정해야 하고 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답해야 하고 회신이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불길한 상황을 상상하며 걱정한다. 시간 홈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 자신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시간 약속도 잘 지킨다. 종결 욕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니까 첫 번째, 결정하는 요인이 있고요. 드러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 문화와 불확실성을 장려하는 문화와 불확실성을 억누르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그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요. 자, 67페이지 1번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이래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이 종결 욕구를 강하게 하는 첫 번째 팩터라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공격적이고 야심만만하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이런 성향은 적어도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인지적 종결에 대한 욕구도 예외가 아니다. 싱가폴 연구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결 욕구 척도 측정 검사를 돌려봤는데 자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 HTTLPR 한 번만 읽고 안 읽을게요. 이 유전자의 짧은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긴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대요. 유전자가 우리의 종결 욕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에게만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유전적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을 대할 때나 불확실성을 다룰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는 일단 유전자적 특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다. 자, 일단 유전적 특징이 있다는 거 이해하고 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뇌의 메커니즘 차이도 있대요.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거나 낮은 사람은 유전자뿐 아니라 뇌의 기능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의 대부분은 집중력이 좋고 주의가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리한 강점으로 볼 수도 있다. 아니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은 집중력이 높고 이렇게 주변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고 거기만 딱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종결 욕구가 높다는 것은 어떤 강점 때문에 나타나는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높은 것은 집중력이 높다. 근데 뒤집어 보면 집중력이 높다는 것은 빨리 종결해버리고 싶다.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다. 조급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지적 유연함. 이게 뭡니까? 인지맹시라고 그러죠.
맹시효과예요. 내가 뭔가에 집중하면 주변에 굉장히 큰 기회가 나타나고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죠. 이게 이제 맹시효과잖아요. 목표 맹시효과, 속도 맹시효과, 관계 맹시효과. 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거 못 봐버리죠. 이런 게 종결욕구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뒤에 뇌의 메커니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클링턴 이야기니 부시 이야기니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종결욕구와 연관이 있는 하나가 성장 환경과 양육 방식이래요. 참, 심리학의 3대 요소 다 나옵니다. 유전, 두뇌, 양육 방식. 유전자와 유전자의 영향을 받은 뇌 처리 과정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하며 자극과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환경, 그것도 과거와 현재의 환경 모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양육이 결합되어서 지금의 우리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세 가지죠. 종결 욕구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때요? 유전, 두뇌의 어떤 작동 방식, 내가 성장했을 때의 환경,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결 욕구가 나타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냐면 종교 이야기도 나오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94페이지. 요약정리 부분인데, 이 책에 이제 한 중간 정도까지 벌써 왔어요. 요약정리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 어렸을 때의 환경, 두뇌의 결론이 있어요. 두뇌의 어떤 작동 방식이에요. 그런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을 접촉하면 종결 욕구가 증폭되거나 줄어들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 낼 거냐와 조금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심각하고도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존중하며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과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현실의 올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상황과 같다. 우리의 세계가 갑자기 무너지고 인정과 지지의 든든한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일이다. 이런 비극에 직면하면 우리는 내면의 자원을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비극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의지해야 한다. 안정된 애착감이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상실감과 불확실성을 더 잘 다룰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잃거나 우정이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종결 욕구가 강해져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안정된 애착감. 이게 이제 원숭이 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접촉했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책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실험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친밀감을 경험한 집단에 있어서는 불확실함을 견딘대요. 우리가 시쳇말로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격언들이 있죠. 그게 연구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조직 내에서 모호함을 못 견디는 상황은 주로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 있어. 그 성과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종결 욕구가 커집니다. 반대로 좋은 팀워크예요. 그 팀이 친밀감도 좋아요. 으쌰으쌰해.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실패했네? 근데 우리는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믿음 역시 비극적 상황에 내재된 불안을 덜어줄 완충제 역할을 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조차 자신을 사랑하는 신이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면 고등종교, 하등종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종교의 어떤 의미성,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어때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죠. 과학은 how를 알려줘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알려줍니다.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적인 어떤 잔치를 베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까? 과학은 why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죠. 근데 종교는 어때요?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인간 마음속에 왜 그렇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 거죠. 어떤 종교든지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의 부여이죠.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의 역할이자 기업으로 보면, 이 기업을 비유할 때
컬트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컬트라는 단어가 컬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하면 컬트적인 건데 이게 약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조직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게 있는 조직들이 종결 욕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이 종교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의미를 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쪽 테마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 부분까지 넘어가는데 자, 우리는 매일 성장한다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자,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 경영 벙커 이야기하면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이든지 간에 고정 마인드셋은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더 이상 잘 될 여지가 별로 없으며 직원들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 당근과 재책이 필요하다. 일 더 하려면 사람 더 뽑아야 된다. 매출 늘리려면 원가 더 올려야 된다. 시설 늘려야 된다. 공장 넓혀야 된다. 이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과거의 성격 때문이다. 대학을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 자격증이 없다. 원인을 자꾸 과거로 돌리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이죠.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죠. 우리의 미래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행동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성격, 재능, 과거의 경험, 출신 학교, 지역 이런 요소들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죠. 이게 단순히 무슨 시크릿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이 캐럴 드웨그는 아주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강연도 해주고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영하는 분이라면 캐럴 드웨그의 마인드셋 정도는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책의 전화도 캐럴 드웨그에 대한 존경심이 뿜뿜뿜 나옵니다. 뿜뿜뿜 나와요.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매일 성장한다. 캐럴 드웨그와 질의응답 시간 이거를 아예 집어넣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캐럴 드웨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며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중 한 사람이다. 나는 그녀에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연구에 대한 영향을 물었다. 캐럴 드웨그의 대답은 상세하게도 명확했다. 보세요. 캐럴 드웨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캐럴 드웨그입니다. 심리학계에 들어선 때는 이제 막 행동주의 시대가 쇠퇴하고 임지심리학의 시대가 밝아오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목적으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귀인 이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대화 등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특정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이죠. 귀인 이론이 뭐예요? 어떤 행동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런 연구가 활발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버나드 와이너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대중화한 귀인 이론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제 더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지 않고 보다 미묘하고 유연한 세계에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프로이드 시대나 칼 융의 시대에 그런 심리학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는 어때요? 과거의 어떤 것이 지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돼. 아버지와 어땠고 어머니와 어땠고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랑 어땠고 양육 환경이 어땠고 그의 기질이 어떻고 태어난 DNA가 이거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귀인 이론에서는 어때요? 유연하게 다른 요인들을 찾아가면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캐럴 드웨그 이야기를 계속 몇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능, 특별히 지능 있죠. 여기 있죠. 지능 같은 특성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전략을 짜서 지도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특성을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구체적이고 정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늘 세상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해요. 나의 진짜 지능은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어떨까? 현실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의 연구가 이 책에 인용됩니다만 해본 결과 개인이나 그룹을 평가할 때 잘 들어보세요.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판단을 더 빠르게 내린다. 반대로 반대되는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철떡같이 고수한다. 정치가 종교가 되고 역사도 종교가 되죠. 처음부터 불확실성에 빠지거나 판단을 내린 후에는 새로운 불확실함을 수용하는 것을 무척거리더라. 고정형 마인드셋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고정되어 있고 ENTJ네, F형이네, T형이네, N이네, S네, 이런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면 판단도 빨리 내려버리고요. 다른 특성을 발견해도 맹시효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그냥. 이런 조직 문화로 가는 게 고정형 마인드셋이 많은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심리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아닌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보통 잘 해낼 자신이 있어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선뜻 도전을 감수해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을 고정형으로 본다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나도 보죠. 나도 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정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사람, 승진할 수 있는 사람, 연봉을 올려야 될 사람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내 결과는 언제나 좋아야 되죠. 내 결과는 언제나 확정적이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불안한 일 안 맡아. 새로운 일 좀, 그거 제 일 아닙니다. 제 일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까지 합니까? 이런 거 새롭게 좀, 뭐 그런 거는 뭐 사람 써야 됩니다. 그거는 뭐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고정형 사고방식, 즉 회피욕구, 종결욕구, 회피 심리, 불확실성 회피 심리, 종결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던 것만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박수 받을 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 자신에게 쉬운 수준의 문제만 풀려고 해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느낌을 일으킬 만한 어려운 문제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죠.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전략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준비와 몰입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걸 버텨내요. 그럴 수 있지, 뭐 불확실할 수 있지, 뭐 좀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옥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또 나옵니다. 고정형 방식.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학생들은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심하느라고 자기불구화. 이거 심리학 굉장히 재미있는 심리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기불구화라고 불렀어요. 실패 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불구화예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랬다. 나는 발목이 아팠기 때문에 못 뛴 거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필이면 어저께 팔굽혀펴기를 500개 해가지고 오늘 턱걸이 못한 거다. 나 턱걸이 원래 못한 거 아니다. 하필이면 내가 어저께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는 나 잘하는 거다. 나 PT 잘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다가 목이 이상하게 잠겨가지고 PT 못하는 거다. 이게 자기불구하거든요. 실패할 것을 가정해서 미리 자신의 불구를 핑계대는 거죠. 노력 깊이, 자기불구화, 이것은 대표적으로 실패에 대한 방어 전략인데 이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고정형 마인드셋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실험에서 증명된 것처럼 실패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인다. 오늘 갑자기 목이 안 좋아가지고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한다. 이렇게 가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 명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더라. 짧게 요약하자면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일상에서 불확실성을 추구하고 불확실성에서 일종의 도전 정신이나 흥미를 느끼면서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 하지만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더 위협으로 느끼는 편이다. 쉬운 과제로 없는 확실성을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간접적이거나 방어적인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대하는 경향이 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회사의 동료들은, 직원들은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져서 불확실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불확실한 일 앞에서 자기 방어 기제, 그러니까 자기 불구화와 노력 기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어서 일상에서의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도전 정신이나 흥미, 호기심, 주도성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제가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는요. 현장에서는 평가형 사고방식, 고정형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회피하죠.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임을 느껴보는 겁니다.